오늘 또 아침에 좀 나오면서 그냥 나오기 심심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김정훈 교수, 아니 지금 교수가 아니지, 교수 그만뒀으니까, 이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책을 쓸 때 나이가 딱 50, 이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딱 50일 때 이 책을 썼는가 봐. 이 책 속에 50이라는 그 나이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 딱 지금 내 나이거든. 한국에 사는 나이 50인 남자가 하고 싶은 말. 이 책 제목, 책 부제에서 보면 그 한국 남자의 존재 확인의 문화 심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 남자들이 좀 삐그덕거리는 거,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스스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존재 확인. 한국에서 남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인데, 이 책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 남자의 물건에 대한 구상을 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다들 정치나 경제 불평등이 근본 문제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에는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정치 경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왜 다들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왜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걸까? 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다. 존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존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은 적을 분명히 하면 쉽게 해결된다. 적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통해 내 존재를 아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다. 불안한 정치 세력은 적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꾸 적을 만들어야 내 불안함이 사라진다. 또 다른 존재 확인 방식이 있다. 이야기다. 내 존재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다. 사실 문명사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비트겐슈타인 이후의 이야기다. 이를 일컬어 내러티브 전환이라고 한다. 인간은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가능했다는 거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보고 축구를 보는 것도 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아침마다 신문을 들추며 쯧쯧거리고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불끈 하는 이유도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기 이야기가 풍요로워야 행복한 존재다. 할 이야기가 많아야 불안하지 않다. 한국 남자들의 존재의 불안은 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정치인 욕하기가 전부다. 사회적 지위가 그럴듯할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 이야기도 끝이다. 남자가 나이 들수록 불안하고 힘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도무지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의 물건이다. 자기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다. 물건 이야기를 하자면 꼭 상품 자본주의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낡은 유성기는 이제 그만 좀 틀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자는 거다. 물건을 통해 매게 된 존재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여자의 물건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목걸이, 반지, 가방, 구두, 화장품 등등. 그래서 여자들의 삶은 흥미로운 거다. 여행을 가도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볼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의 물건이라면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다. 대부분 잠시 당황하다가 은밀한 곳에 그 물건을 떠올린다. 너무 서글픈 일 아닌가? 여자의 물건은 그토록 화려하고 다양한데 남자의 물건이라면 기껏 거무튀튀한 그것만 생각난다니. 이 김정훈이라는 사람의 책은 좀 특징이 뭐냐면 이 구어체로 쓴 거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읽기 편해, 책이.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자기 글을 수없이 읽어보고 그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계속 고치는 작업을 많이 한 책이거든, 이런 책들은. 그런데 좀 탁월한 것 같아. 되게 책이 읽기 편해. 그리고 이 책도 그러지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주제 있잖아, 주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좀 읽기 불편한 책들은 막 이렇게 퍼져버리는 느낌이거든. 처음에 이 책 서문에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다가 이렇게 퍼져버린 느낌. 근데 이 책은 딱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딱 지정을 하고 이 책의 끝까지 그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읽기 참 편한 책을 써, 김정훈이라서. 한국 남자의, 자신이 50살이니까 50살 먹은 남자의 문제는 할 이야기가 풍부하지 않다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풍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한국 남자의 문제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해. 다음에 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보자고. 나는 수첩을 아주 자주 바꾼다. 조금 쓰다가도 지겨우면 바로 바꿔버린다. 한 달에 서너 개 이상은 좋게 바꾸는 것 같다. 지금도 내 책상에는 처음 몇 쪽만 쓰다가만 수첩이 수십 종류다. 시내 큰 서점 안에 있는 문구점에 정기적으로 들러 새로운 디자인의 수첩을 찾아보는 것은 내게 아주 큰 즐거움이다. 어쩌다 외국 여행을 가면 문구 파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거의 강박증 수준이다. 좀 한가한 어느 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알아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찌어찌하다 밀려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걸핏하면 학생들에게 화만 내는 내게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몸에 맞는 옷이 아니다. 처음부터 교수가 되려 했던 게 아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교수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몇 번이고 교수를 그만두려 했지만 다들 말린다. 내 이름 뒤에 무슨 직함을 붙여야 할지 마땅치 않다는 게다. 그래서 비겁하게 이렇게 아직까지 김정은 교수로 살고 있다. 소심한 혹은 섬세한 성격의 나는 예술가였어야 옳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술가가 되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내가 요즘 아주 힘들어하는 딜레마다. 내 삶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한번 결혼하면 마누라는 바꾸기 참 힘들다. 내 주위에 바꾼 친구들을 보니 바꾸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 그냥 참고 사는 게 남는 장사다. 자식들은 절대 못 바꾼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다. 집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절대 아니다. 그것은 다 마누라 마음대로다. 집값 상승 요인과 애들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전적으로 아내가 결정한다. 내 출퇴근 환경, 내 삶의 즐거움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고작 해야 자동차나 내 마음대로 바꿀까. 그러나 그것도 돈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많이 바꿔야 평생 서너 번 정도이다. 그래서 수첩이나 자주 바꾸는 거다. 1년에 아무리 많이 바꿔봐야 돈 얼마 안 든다. 요즘에는 수첩만으로 성이 차질 않아 만년필도 자주 사 모은다. 1년에 수십 자루는 좋게 사는 것 같다. 싼 게 몇십만 원이다. 은행 지점장 하는 제리미는 기껏 돈 벌어서 자기 은행에 예금이나 하지 무슨 만년필을 그렇게 자꾸 사냐고 타박한다. 그럼 난 이렇게 흥분하여 대답한다. 그래 이 새끼야, 넌 죽을 때까지 200원짜리 볼펜이나 쓰다 죽어라. 이 자식아. 내 인생이 지금처럼 잘 나간 지는 불과 몇 년 안 되었다. 그때까지는 정말 거지같이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해볼 꿈도 못 꿨다. 무조건 참고 살았다. 이제 나이 50에 겨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돈 좀 벌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겨우 한번 해보는데 그걸 어찌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쪼잔하게 문구점 한 구석에서 만년필이나 만지작거릴 뿐이다. 서러운 마음에 욕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우리의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다. 이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꾸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심리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군인은 24시간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이 모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사병보다 더 긴 거다. 장교는 사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 존재의 근거다.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선택했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등산가들은 죽어라고 그 높은 산 정상에 오른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이 선택의 자유와 아주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이 있다. 내적 동기다. 재미나 즐거움과 같은 내면의 욕구를 의미한다. 요즘 이 내적 동기 전성시대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라고 곳곳에서 부추긴다. 유사해 보이는 내적 동기와 선택의 자유는 사실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이 상충하는 경우도 많다. 돈이나 성적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부여된 경우다. 이렇게 내적 동기와 선택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요인이 더 강력할까? 심리학자들은 선택의 자유 쪽 손을 들어준다. 비록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지만 스스로 선택했을 경우 그 행동의 몰입도가 순수한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의 몰입도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구태여 순서를 따지자면 선택의 자유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내적 동기라는 이야기다. 재미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면 재미있어진다. 아무리 재미없는 행동도 내가 선택하면 재미있어진다. 요즘 유행하는 행동경제학의 너츠 같은 개념은 바로 이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경영학적 변형이다. 방향만 은근슬쩍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도록 해야 행복하다는 거다.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심리현상은 좌절이다. 좌절한 이 땅에다 사내들은 밤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다양한 폭탄주를 제조한다. 내 돈 내고 마시는 술이라도 한번 내 마음대로 섞어보자는 거다. 그래서 요즘 자꾸 드는 의문이 든다. 술도 못 마시고 고작해야 수첩이나 바꾸며 만족해야 하는 이 째째한 인생은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다. 잘 모르겠다. 이런 젠장. 이제 내 나이 50인데. 재미나 행복을 이 선택의 자유, 내가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거잖아. 이게 맞는 말 같아. 내가 지금 사는 곳을 봐도 내가 스스로 내가 사는 곳을 선택한 경우는 내가 딱 한 번이거든. 내가 태어난 곳,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그리고 직장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였던 거, 그건 내 선택 아니지. 근데 여기 춘천은 내가 선택한 곳이야. 내가 속초, 춘천, 여수, 제주도 여러 개 중에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곳이 춘천이라고. 그러니까 좀 내가 사는 게 좀 재미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 내가 이 춘천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걸 내가 실행으로 지금 옮긴 거잖아 이게. 일 때문에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기분을 단 1초도 느낀 적이 없거든. 왜냐면 어거지로 사는 거니까. 그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근데 이 춘천은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곳이라 좀 재미도 있고 또 만족감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선택의 자유의 부재, 이게 문제라는 생각은 진짜 맞는 생각 같아. 모든 동물의 수컷들은 불안하다. 암컷의 경우 자신이 낳은 새끼는 반드시 자기 피가 섞여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컷은 다르다.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신의 새끼가 정말 제 새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암컷들은 불안해하는 수컷들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대며 위로한다. 원수의 경우 이런 접촉을 그루밍이라고 한다. 서로의 털을 다듬는 이 행동은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해소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기도 하다. 원숭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서로 끊임없이 만지고 만져져야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끌어안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한다. 왜 그럴까? 만져야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이마를 주무른다. 이렇게 스스로라도 만져져야 위로가 되는 까닭이다. 악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이 저 새끼가 왜 나를 따라다녀. 안 꺼져. 악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낯선 상대에게 서로 공격할 의사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의미의 접촉이다. 이 새끼 봐. 뒤질라고. 잠깐만. 낯선 상대에게 서로 공격할 의사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의미의 접촉이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에게 터치
터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서적 경험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금지된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학교의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한국의 철없는 사내들은 이 박탈된 터치의 경험을 룸사롱에서 만회하려고 한다. 한국의 남자들은 룸사롱에 술 마시러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술을 마시려면 포장마차나 음식점에서 마실 일이지 왜 꼭 룸사롱에서 옆에 여자를 앉혀놓고 마시려 하는가? 만지고 만져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룻밤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고 룸사롱에 가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닌가?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를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 서로 만지고 만져지는 터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다. 사람들이 아이폰,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심리적 이유를 바로 이 터치 때문이다. 신체적 접촉이 사라진 디지털 세상에서 내 손끝의 세밀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기계가 생겨났다. 손가락을 벌리고 좁힐 때마다 화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새로운 창이 열린다. 반드시 맨손으로 만져야 반응한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40대 중년 남자들이 아이폰에 더욱 열광하는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요즘 아저씨들은 제각기 아이폰만 만지작거린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룸사롱과 아이폰의 공통점은 바로 터치를 통한 위로이다. 나는 이를 배려 경제라고 정의한다. 오늘날 이 배려 경제의 범위는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곳곳에 널려있는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안마 시술소가 바로 그것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코칭, 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마음의 터치와 관련된 각종 산업도 이 배려의 경제에 해당한다. 안마 시술소나 단란주점이 배려의 경제라고? 그럴듯하네. 배려의 경제라. 돈을 지불하니까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이니까 배려의 경제 맞는 말이네. 누구나 약점은 있다. 내게도 유일한 약점이 있다. 욱하는 성격이다. 잘 나가다가도 성질나면 확 뒤집어 엎는다. 가까운 이들의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힌다. 그러나 내가 입는 내면의 상처는 더 깊다. 요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입는 내 상처는 말도 못한다. 지시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의 마음을 면도날로 후려파는 말을 내뱉곤 한다. 바로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내 밑에서 오래 버티는 연구원이 별로 없다. 연구원들의 능력이 커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가르치는 인내심이 내겐 없다. 상처 입고 떠나는 연구원들보다 밤늦게 혼자 남아 연구원들의 사표를 내려다보는 내 고독함은 도무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나 난 어릴 때부터 그랬다. 가끔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들은 나를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녀석으로 기억한다. 나보다 훨씬 큰 녀석에게 대들다가 형편없이 얻어 터진 모습으로 나를 기억한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씩씩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내 모습만 이야기한다. 학창시절 난 정학, 제적을 다 당해봤다. 다 그 모난 성격 탓이다. 그러니까 그때나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이나 난 하나도 안 변한 것이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나는 심리학자다. 심리학의 발생지인 독일에서 13년간의 유학생활을 포함해 30년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가 요즘 내린 결론이다. 철든 이후 내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바꿀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나를 바꾸라고 한다. 살아남으려면 마누라와 애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한다. 그러니 환장하겠다는 거다. 삼성에 다니는 내 친구는 마누라와 애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이 구호가 잘못됐다고 투덜댄다. 가장 바꾸고 싶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주장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다. 너를 바꾸라는 이 문화사적 압력은 우연이 아니다. 130년 된 현대 심리학의 역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 자신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근대성의 총화로 나타난 학문이다. 근대성이란 주체적 자아의 형성을 뜻한다. 계급인종, 지위를 떠난 독립된 주체로서의 책임과 행위의 가능성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가 서구의 근대다. 주체적 자아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근대 심리학은 주체적 자아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이상하다고 진단한다.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근대 심리학이 나타나기 전까지 정상과 이상의 구분은 그리 분명하게 아니었다. 오늘날에도 정상과 이상의 구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경계가 여전히 자의적이고 문화적 합의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한다. 드러난 심리적 문제가 그리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까지 들춰내며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라며 현대인을 협박한다. 온갖 종류의 심리학적 상담, 심리적 치료는 바로 이 인간의 결합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컴플렉스, 우울, 불안, 성격 장애 등과 같은 심리학적 개념의 철학적 전제는 부정적 인간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방에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결합 모형에 기초한 현대 심리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긍정 심리학이다. 이제까지 인간의 약점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왔던 현대 심리학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인간의 약점을 고치기보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꾸 키워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끌어올리면 약점은 저절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한 심리학이 되기에는 아직 많은 이론적 약점이 있지만 긍정 심리학은 평생 나 자신이 문제라는 자괴감에 시달려온 내게 큰 위로가 된다. 성격상의 그 치명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요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가까운 이들은 참 심각한 자뻑 증상이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나를 귀하게 생각할 것인가? 방송을 같이 하던 영남이 형은 세상에 너처럼 내놓고 잘난 척하는 놈은 처음 본다 하며 타박한다. 결국 겸손은 힘들어라는 제목의 화투 그림을 내게 선물로 줬다. 세계 모든 문화권에는 겸손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겸손은 본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명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다. 누구나 자기 잘난 거 잘난 체 하며 폼나고 싶어 한다. 아닌가? 겸손한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면 그 속내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느냔 말이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 참 겸손해 하면 저 사람 진짜 교만해로 이해한다. 잘난 척 하거나 교만한 것은 그리 나쁜 게 아니다. 가장 인간적인 덕목이다.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것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자기 열등감이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자기 열등감에 한번 빠지면 웬만해선 헤어나오기 힘들다.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또다시 비교하고 또다시 괴로워하는 자기 부정의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내 모난 성격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 변하지. 진짜 안 변해, 사람.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봐도 사람 안 변해. 근데 그 안 변하는 사람에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들쑤셔봐야 득될 게 없다는 거지. 차라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단점을 좀 쉴드를 치면서 살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해서 장점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평균을 좀 끌어올려, 인간의 평균값을 좀 끌어올리자는 얘기네. 맞는 말인 것 같아. 나이 40이 될 때 나는 중얼거렸다.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4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50살이다. 정신없이 지난 10년처럼 앞으로 10년, 20년이 또 지나갈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의 한계도 명확해 보인다. 내가 성취한 일이라곤 허접스럽기 짝이 없다. 맥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든 우울한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반복된다. 최근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대기업 부사장, 노벨상 후보로도 꼽혔다는 교수, 탁월한 능력의 의사가 자살한 기사를 연달아 읽은 후로는 더욱 그렇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때론 비굴하게, 때론 무모하게 부대끼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이 빠져있기에 이토록 허전한 것인가? 독일의 심리학자 비오른 주프케는 중년의 남자들에게 불현듯 찾아와 도무지 벗어날 수 없게 엉겨드는 이 무력감의 실체를 알렉시티미라고 정의한다. 한국어로는 감정 인지 불능으로 번역된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온통 변해버린 것을 깨닫는다. 눈앞이 캄캄하다.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느낌에 한번 거꾸러지면 다시 일어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이야기다. 비오른 주프케는 남자들이 한번 빠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심리적 미로를 4단계로 설명한다. 우선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기 시작한다. 이 감정 부정은 혹은 감정 회피의 결과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남성적 외향화다. 과도하게 사내스러움을 지향한다는 이야기다. 술만 먹으면 욕하면서 터프함을 과장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맛이 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다. 이 상태가 극에 달하면 영웅주의와 지배 욕구라는 독단적 이데올로기의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웬만큼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다들 정치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영웅주의의 실체는 무기력감이다. 자신의 무기력을 숨기려는 감정 방어의 결과란 이야기다. 여기까지 온 남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남성 우울증이다. 이 우울증은 아내에 대한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내는 결코 자신의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된다. 자신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속마음이 느껴지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런 식의 아내에 대한 애증의 모순적 감정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남자의 심리지도의 저자인 비오른 주프케는 꼭꼭 숨겨진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감정의 영역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남자들의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무력감, 수치심의 실체를 다양한 임상 사례를 들어가며 면도날처럼 쑤셔댄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은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말 많이 공감하며 읽었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내 혹은 여성으로부터의 독립하라는 저자의 결론이다. 나이 들어가며 자꾸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치는 게 두려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늙으면 마누라밖에 없다고 하는 사내들은 아내로부터 실망, 허전함, 더 나아가 배신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홀로 서란 이야기다. 어차피 혼자라는 뜻이다. 내 아내를 비롯한 한국의 여인들은 독일의 그 뻣뻣한 여인들과는 다르다며 중얼거렸지만 뭔가 뒤끝이 캥기는 느낌은 왜일까? (40대) (50대) (60대) (70대) 그 남자들이 늙어가면서 하는 패턴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 진짜 주위의 남자들 보면 꼭 이런 식이야. 시간이 미쳤다. 갈수록 정신없이 빨리 간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자꾸 빨리 가는 걸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기억할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많으면 그 시기가 길게 느껴지고 전혀 기억할 게 없으면 그 시기가 짧게 느껴진다. 회상 효과다. 인생에서 어느 시절의 기억이 가장 뚜렷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학창시절을 언급한다. 노인들도 학창시절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가슴 설레는 기억이 많은 그 시절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다. 모두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은 어느 시기부터 시간은 아주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당연하다.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지 기억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죄다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올 한 해도 불보듯 뻔하다. 1년 뒤 난 또다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시간에 한숨을 쉴 것이다. 한 집단의 역사는 집단적 기억이다. 기억을 통한 의미의 부여의 과정을 통해 한 집단의 아이덴티티는 유지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살만해진다. 기억할 게 없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전혀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뜻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죽기 직전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며 인생의 중요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신의 짧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능적 행위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수록 긴장해야 한다.
의미 부여가 안 되니 쉽게 좌절하고 자주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 서운해진다. 이런 식이라면 성격 고약한 노인네가 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다. 삶의 속도와 기억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 미친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일들을 자꾸 만들면 된다. 평소에 빤하게 하던 반복되는 일들과는 다른 것들을 시도하라는 이야기다. 인생과 우주 전반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들을 시도해야 한다. 오늘 또 술잔 앞에 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 하고 또 하지 말자는 거다. 이제 다 외울 지경인 윗사람 이야기 참고 또 들어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면서 도대체 왜들 그러는가. 이 추위를 뚫고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다. 올레길을 걷는다며 돈 들여 제주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직접 해보는 거다. 너무 무모하다 싶고 추위가 두려워 비겁해지면 한강 다리라도 한번 걸어서 건너가 보자. 도대체 평생 살면서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본 기억이 있기는 한가. 시립미술관이나 덕수궁 미술관에 들리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요즘 좋은 전시회 정말 많이 한다. 해설방송 헤드폰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거다. 눈과 귀로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은 침대에 누워 늦게까지 TV 채널이나 돌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자 속옷 광고 홈쇼핑에 채널 멈추고 집중하다가 제풀에 흠칫 놀라는 촌스러운 행동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다. 우리 주위에 그런 야한 속옷이 어울리는 여자는 이제 없다. 과거에도 없었다. 미안하다. 아무튼 심리학의 창시자인 빌 헬름 분트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재의 길이를 측정했다. 약 5초 정도라고 한다. 우리는 불과 5초만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현재를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5초의 객관적 단위는 주관적 경험에 의해 얼마든지 팽창될 수 있다. 제발 현재를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자는 이야기다. 그래야 시간이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하자. 그래서 내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유일 거야. 이 깨어있는 시간을 집 안에서 실내에서 보내면 기억할 게 거의 없어. 그러면 내 시간은 미친 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억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오늘 아침에도 산책하면서 책이나 읽자라는 식으로 이유를 대서 나를 집 밖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오늘의 이 사건과 이런 행동들, 이런 풍경들은 내 기억 속의 어딘가에 한 자리를 잡고 계속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난 시간을 생각했을 때 기억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기억할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미친 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좌우시간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와야 돼. 집 안에, 집이라는 공간은 이 잠을 자고 그러는 공간이지, 해가 뜨고 내가 깨어있는 상황에서 집 안에서 생활을 한다? 세상 멍청한 일도 그런 멍청할 일이 없어. 무조건 집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자신을. 뭘 하든지 깨어있는 시간은 집 밖에서 뭘 해야 돼, 집 밖에서.
집 안에서 했다가는 망한다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집 밖을 나오면 딱 5분 거리만, 집을 벗어나서 5분 거리만 걸어 나와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지천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지저분한 얘기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소변을 볼 때 실내에서 보거든. 실내에서 보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사기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보잖아. 근데 그렇게 소변만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내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이 이렇게 뻥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에서 이게 소변을 볼 때 뭔지 모르지만 약간 좀 해방감 같은 게 느껴져. 해방감 같은 게. 원래 내 자리에 딱 그 들어간 그 느낌이야. 특히 그 산에 가면은 내가 그 산에 가서 그 바위 같은데 위에 올라서가지고 앞이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도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낭떠러지 같은데 서가지고 소변 볼 때가 되게 그 무슨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아마 그런 거일 거야. 원래 그 인간의 수컷들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데서 그렇게 소변을 보는 게 유전자에 기억이 돼 있는데, 평생 동안 실내에서, 컴컴한 실내에서, 그것도 조그만 그 그릇에다가 그릇에서 벗어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보는 그 소변이 뭔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원래 내가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하니까 그런 해방감을 느끼는 것일 거야, 아마. 왜 인간만 말을 하는가? 침팬지의 지능도 상당하다. 도구를 이용할 줄도 알고 새끼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말은 못한다. 생존에 필요한 신호를 주고받을 뿐이다. 노암 촘스키와 같은 언어학자는 인간이 날 때부터 언어 습득 기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 능력이 생득적이라는 그의 이론은 참으로 아니한 주장이다. 세상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누가 못하는가? 갓 태어난 인간의 아기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순서 주고받기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남의 순서와 내 순서가 있고 내 순서에는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는 인간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태어나면서 스스로 움직인다. 인간의 아기만 미숙아로 태어난다. 꼼짝 못한다. 이 아무 생각 없는 아기에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죄다. 이렇게 말을 건다. 아이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러긴. 자기가 그래놓고. 그래도 끊임없이 말을 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나 좀 지나면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면 아기는 웃는다. 내 순서가 왔다는 것을 아는 거다. 내 순서가 오면 반응해야 한다는 인간 의사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이다. 이 순서 주고받기를 배워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순서를 제때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폼날 때 순서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떤 인간을 만나면 온종일 기분 나쁘다. 자기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일을 만나면 참 상쾌하다. 내가 폼날 때 순서를 주기 때문이다. 유머 감각이 좋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유머는 남에게 웃을 순서를 주는 가장 훌륭한 순서 주고받기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방송에 출연할 경우 사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얼마 전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사회자는 내가 헤맬 듯 하면 날 시켰다. 어려운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내게 순서를 주는 것이다. 난 매번 네만 연발할 뿐이었다. 방영되는 화면을 보며 난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 화면에 비치는 나는 완전 바보였다. 요즘 난 가는 곳마다 그 인간을 욕하고 다닌다. 아주 죽도록 밉다. 리더는 훌륭한 사회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상대방을 폼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에게 순서를 안 준다. 폼날수록 자기만 이야기한다. 가끔 머쓱해서 썰렁한 농담을 던져보지만 아무도 안 웃는다. 이는 설득력 없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어설픈 진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된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다. 인간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대화가 아니라 강요 혹은 계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수록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친구가 없는 거다. 내 주변에 친구를 봐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진짜 편한 친구가 있고 같이 밥 먹고 모임을 갖고 집에 돌아올 때 그냥 기운이 그냥 쏙 빠지게 만드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원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주고받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나한테 기회를 주는 친구가 있고 덕불장군처럼 골목대장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 그 차이인 것 같아. 진짜 맞아 그게. 상대방한테 제때 기회를 주는. 내가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아마 이 기술이 나도 좀 없는가 봐. 내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주 적당한 시기에 상대방한테 그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근데 그 상대방한테 기회를 줄 때 그 상대방이 이게 멋져 보이게 만드는 그 시기에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런 게 내가 좀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나도 친구가 몇 명 안 되지. 근데 나는 모임 같은 거 나가면 그렇게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못 하는구나. 이게 말을 이렇게 자기만 혼자 줄줄줄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처럼 말을 별로 안 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네. 주고받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혼자 산책할 때는 이렇게 말을 나는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말을 전혀 못 하시나? 주고받는 이 기술이 훈련이 지금 안 된 거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훈련을 지금 안 시킨 거네, 그러면. 참. 나이 50에 이제 그걸 새로 익혀야 되는 거야?
언젠가 2PM의 재범군 사건, 재범군이 연습생 시절에 한국에 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미국으로 돌아간 사건에 관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재범이가 꼭 돌아와야 한다는 옆자리의 연예인의 주장에 안 돌아와도 된다고 말했다. 구태여, 연예인 꼭 해야 되나? 연예인 말고도 세상에 할 일은 많다고 했다. 순간 내 이름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 1위로 등극했다.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천 개의 악플이 올라왔다. 내가 고정으로 연재하던 칼럼에서 스티브 잡스를 남봉꾼에 비유했다가 거의 같은 수준의 비난에 시달렸다. 정말 열화와 같은 반응이었다. 도대체 국내 어느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집단을 공격한들 이런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될까?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구체적 삶과 정말 아무 상관없다. 더구나 어떻게든 자사 제품을 많이 팔고 싶어하는 미국의 한 기업가일 뿐이다. 한때 그와 경쟁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에 열중을 한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자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스티븐 잡스가 한국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세계에 널린 수많은 소비자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잡스 교도를 자처하며 교주를 모욕했다고 이토록 거세게 항의해 온 것이다. 20년이 넘도록 애플 로고가 찍힌 컴퓨터를 사용하는 나조차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일까? 잡스교의 본질은 감정 자본주의에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거래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숨겨진 감정이라고 자신의 저서 감정 자본주의를 통해 주장한다. 약 100년 전 생겨난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주목받게 된 인간 내면의 정서적 과정이 경제활동과 결합되어 20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품의 기능적 특성이 아니라 상품의 디자인과 이미지 등의 정서적 특징이 더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그 결과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정서적 차원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노사관계나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해 동기부여, 감정, 소통과 같은 심리학적 언어들이 화두가 된다. 경영자의 리더십도 정서적 요인이 중시된다. 잡스는 바로 이런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인물이다. 일단 그의 스토리텔링은 감정 자본주의의 핵심인 치료 내러티브의 정수를 보여준다. 감정 자본주의 시대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 좌절이 희망으로 극복되는 이야기, 즉 치료 내러티브에 사람들은 열광한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그의 연설은 바로 이 치료 내러티브의 전형을 보여준다. 착오에서 시작한 컴퓨터 사업의 성공, 사업 실패, 췌장암, 그리고 화려한 복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외친다. 늘 배고프다라고. 늘 우직하라고. 와우, 정말 감동적이지 않는가? 치료 내러티브와 대비되는 것은 성공 내러티브다. 본격적 감정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이전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와 같은 성공 내러티브에 열광했다. 빌 게이츠의 스토리텔링은 이런 성공 내러티브의 전형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성공을 자선 사업으로 전환해 사회적 의미를 얻어가는 방식이다. 논리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면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과 빌 게이츠의 2007년 하버드 졸업식 연설을 비교해보라. 잡스의 연설은 고통, 열등감, 공격성으로 일관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반면 게이츠의 연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빈곤 퇴치,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빌 게이츠의 연설이 훨씬 우아하고 폼난다. 그러나 감정 자본주의에서는 다르다. 빌 게이츠의 스토리텔링은 오래된 록펠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내면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내면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성공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는 내러티브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한국 기업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이 감정 자본주의적 특징들이다.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연탄을 나르고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는 구태의연한 사회공헌 방식으로 감정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란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의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업 경영에 정서적 스토리텔링이 존재하지 않으니 느낌이 있는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 더, 애플의 승승장구에 배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약간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치료 내러티브에 쉽게 감동하는 만큼 쉽게 질린다.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다. 잡스교도 마찬가지다. 아이돌 스타의 눈물 젖은 빵에 열광했던 팬들이 불과 몇 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잡스교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그게 바로 사람의 느낌에 기초한 감정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구만, 그 자본주의가.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이야기가 됐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감정을 터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감정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감정을 제대로 터치를 탁 해버리면 거의 교주처럼 받들어진다는 얘기네. 그 태극기 부대라는 그 인간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네. 그런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이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버린 거네.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 사람, 나는 태극기 부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다 노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뇌가 썩어가지고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그 미친 노인들 몇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뉴스라든지 유튜브에서 보면 노인들이 전부가 아니야. 내 또래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더라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멀쩡한 애들도 저기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아니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 말에 설득이 되지? 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 시각에서는. 근데 보니까 그 극우 정치인이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야. 감정을. 그것도 아주 제대로 감정을 지금 건드려 놔가지고 본인을 신처럼, 교주처럼 떠받들게 지금 만든 거라고.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감정에 홀린 사람들, 감정에 어리 빠진 사람들은 쉽게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야. 아무리 주위에서 아니다라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설득이 안 되지. 한 번 그렇게 감정에 터치를 받은 사람들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기총 그 목사도 무슨 교인이 정치인처럼 막 행동하잖아. 그리고 아주 뭐 심한 욕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도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질 않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 자기가 힘들게 번 돈도 계속 매주 갖다 주면서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걸 안 떠나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감정을.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기에 감정을 한번 건드려 놓으니까 그 목사 밑에 있는 신도들은 그 목사가 예수님하고 같은 뻘쭘으로 지금 보이는가 봐. 빠져나오질 못한 거지. 어리 빠져가지고. 인간의 뇌라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도
그 이성의 영역, 그 밑에 영역, 원초적인 거 있잖아. 포유류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인데 거기를 건드려 버리면 그냥 홀려버린다니까. 그냥 얼이 빠져버리는 거고. 헤어나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그 사람들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봐야 설득 자체가 안 돼. 남자의 물건, 그 중에 이어령 교수의 물건은, 그러니까 이 김정은한테의 물건은 이 만년필인 거고, 여기 입에 갖다 댄 게 만년필이잖아. 김정은한테 남자의 물건은 만년필, 수첩 이런 거고, 이어령 교수한테는 책상. 큰 책상이네, 큰 책상. 책상에도 지금 노트북이 있고, 뒤쪽에도 지금 여러 노트북이 지금 있고. 의자가 지금 의자를 한 2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책상을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책상에는 또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를 만나 이야기가 길어질 때면 외롭다는 이야기를 꼭 한 번씩은 했던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거야. 예의 그 충청도 어투였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거여.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서적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의 어투는 아주 진한 충청도 사투리로 변한다. 외롭다고 할 때 특히 그랬다. 생명이 있는 것은 유한한 거요. 유한한 것은 모두 슬픈 거요. 언제 외로우세요? 라고 물으면 라는 질문에 해놓고 보니 참 어설픈 질문이다. 인생이 원래 외로운 거라는데 언제 외롭냐고 묻는다. 그래도 그는 바로 대답한다. D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이 아니고 Discommunication 이다. Miscommunication은 소통에 의지가 있으나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다. 그러나 Discommunication은 다르다. 소통의 의지 자체가 아예 없거나 화자의 의도가 애초부터 왜곡되는 현상이다. 아, 나는 도무지 남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했다. 너무 외롭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바로 서재로 올라가 책상에 앉는다. 함께 창조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외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식사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 창조 학교의 의미를 쉬지 않고 설명했다. 돈 받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그저 더 늙기 전에 한국 사회의 창조의 밑거름은 꼭 뿌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혼자서 현실화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 김 교수,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 근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매번 이렇게 힘이 드네. 다시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가 메일을 보낸 시간은 새벽 3시였다. 이렇게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동시에 자주 상처받고 우울해한다. 이여령은 자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섬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매번 그는 미꾸라지, 참새 이야기를 한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참새알 꺼내고 미꾸라지 잡던 모습이 엄청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는 멀리 언덕에 앉아 제잘되는 또래의 아이들을 바라봤다. 못 견디겠다 싶으면 혼자 굴렁쇠를 굴리며 들판을 내달렸다.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던 그 소녀는 88 올림픽 개막식 때
정적 가운데 홀로 나와 굴렁쇠를 굴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린다. 그 굴렁쇠 소녀는 바로 수십 년 전에 이여령의 모습이었다. 80에 가까운 그는 여전히 혼자 논다. 책상은 외로운 그의 놀이터이다. 그가 그렇게 아끼는 책상 사진을 찍기 위해 아침 8시에 그의 서재를 방문했다. 그의 시간을 빼내기란 여전히 그렇게 어렵다. 그의 서재에는 책상이 앞뒤로 있었다. 그의 앞의 것을 책상, 뒤의 것을 작업대라고 불렀다. 앞뒤로 총 6대의 컴퓨터가 있었다. 전시용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작업대에 나란히 정렬해 있는 4대의 모니터는 나름대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맨 왼쪽의 컴퓨터는 일본어용. 일본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일본어로 된 글을 쓸 때 사용한다. 두 번째 컴퓨터는 국내 최초의 모니터와 본체가 통합된 올인원 컴퓨터다. 3보 컴퓨터의 이용태 고문이 선물한 것이다.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 미. 꽤 오래된 이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운영체제에서만 돌아가는 옛날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4대의 컴퓨터는 스마트 싱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기면 모든 컴퓨터가 따라 변한다. 어느 컴퓨터를 사용하든 동일한 내용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운영체제상의 변화로 생기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이런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가 방문하는 날 그는 아주 희한한 프로그램을 자랑했다. 종이 위에 글을 쓰면 그 내용이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도 아니고 2 종류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다. 하나는 종이의 받침대가 볼펜의 압력을 인식해 컴퓨터로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하는 필기구 자체가 작은 컴퓨터로 종이 위에 변화를 기록을 한다. 녹음도 된다. 녹음 내용, 종이 위에 기록한 내용을 필기구가 저장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완벽한 디지로그다. 컴퓨터 자판을 사용해 입력하는 게 아니다. 내가 종이 위에 쓰는 아날로그 내용이 컴퓨터로 디지털화되어 입력되는 것이다. 누구나 경험한다. 종이 위에 쓸 때와 자판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할 때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종이 위에 사각대는 연필 소리와 그 마찰음의 느낌에 따라 그 쓰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 이어령의 디지로그는 바로 그 차이에서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찾는다. 사변적 어휘가 아니다. 자신이 실제로 이런 최첨단의 기기를 사용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작업대에 놓인 4대의 컴퓨터 이외에도 2대의 컴퓨터가 더 있다. 앞쪽으로 향한 책상에는 세로로 세워진 모니터가 있고 아주 작고 얇은 넷북이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서랍을 여니 또 다른 노트북이 나온다. CD나 DVD를 굽고 프린트하는 기계도 서랍에서 나온다. 80 가까운 어른의 정보화 수준이 이렇다. 기껏해야 이동식 저장 장치로 데이터나 옮기는 게 전부인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난 장군이야. 책상 위에서 병사들의 사열을 받지. 사주를 보는 사람이 이여령을 보고 수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장군이라고 한다. 그의 부하는 언어다. 수만의 언어들이 줄 서 하면 줄을 서고 돌격 앞으로 하면 일사불란하게 돌격한다. 이 부하들은 전사하지도 않는다. 가끔 오타나 오식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의 부하, 책들이 가끔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책이라고 책장 가운데 꽂아 두었는데 지나고 읽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책일 때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읽어보니 너무 귀한 책이다. 장군감을 사병으로 만들어 돌격 앞으로 시킨 격이다. 그러나 책처럼 충실한 부하도 없다. 언어를 다스리는 장군 이여령에게 책상은 사열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상을 한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만들었다. 3m. 매일같이 그는 그 큰 책상 위에서 책들의 사열을 받는다. 그는 자신을 알렉산더와 자꾸 비교했다. 알렉산더가 아무리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라지만 책상만큼은 자신의 것이 더 크다고. 이 자랑을 하는 그 표정은 자신의 책상을 처음 갖게 된 어린아이 표정이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 지금 자기 책상 크다고 어린아이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다.
너무 귀엽지 않는가? 그는 자신의 책상이 크다고 자랑을 계속한다. 책상을 주문하며 한국에서 가장 큰 책상을 만들고 싶었다. 지식 영역을 상징하는 책상만큼은 한국 최고,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욕심이다. 큰 책상에 대한 그의 욕심은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점유의 욕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여자의 욕구와 남자의 욕구의 차이를 시간과 공간에 대비해 설명한다. 남녀의 욕구 차이는 소유하는 물건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된다. 여자의 물건은 시간의 소유와 관계된 반면 남자의 물건은 공간의 소유와 관계되어 있다. 그는 남녀 차이를 상자와 책상으로 비교해 설명한다. 여자의 물건은 대부분 상자다. 상자는 여자의 자궁 같은 것이다. 생명을 잉태해 시간을 소유하는 것처럼 여자는 상자 안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석을 담는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남자는 시간을 소유하는 대신 공간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 남자들은 달리는 말에 그토록 집착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금전적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남자들은 자동차 전 시장을 기웃댄다. 보다 빠르고 폼나는 차를 타고 달리는 만큼 그 공간이 자기 것이 된다는 환상 때문이다. 그 더운 여름날 위아래 꽉 끼는 가죽옷을 입고 뒤에는 살이 여기저기 삐져나오는 풍만한 여인을 태우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다. 공간이 생기면 남자들은 성을 쌓는다. 독일의 라인 강변을 지나다 보면 지나치게 많은 성들이 있다. 산 봉우리마다 정말 지겹게 성을 쌓았다. 내 공간을 확인하고 싶은 철없는 남자들의 욕심이 남긴 흔적들이다. 한국의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돈이 생기면 바로 집을 넓힌다. 집이 더 이상 넓어질 수 없으면 별장을 산다. 또는 정원을 만든다. 정치인이 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의 넓이만큼 권력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여령도 남자다. 그에게는 책상이다. 여인들이 시간을 상자에 담으려 했다면 이여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그의 책상에 담는다. 남자의 책상에는 다리가 달렸다. 말이 달리는 것처럼 네 다리가 달리는 남자의 책상은 끝도 없는 광활한 지식의 영토를 달린다. 이여령의 책상도 달린다. 그의 책상처럼 빨리 폭넓게 달리는 것도 없으리라. 5.16 군사정변 이후 이야기다. 실제 김종필이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얻으려는 의도였다. 김종필은 그들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도와준다고 했다. 이여령 순사가 왔을 때 그는 책상을 달라고 했다. 문인에게 필요한 것은 몇 뼘 되지 않는 책상이 전부라고 했다. 군인이지만 오히려 문인에 가까웠던 김종필은 이여령이 달라는 책상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들었다.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허허, 그런 자유는 제게도 없습니다. 고향도 같고 같은 학교 출신이며 인간적으로 서로 호감을 느꼈던 김종필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책상 위의 자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재의 보루인 것이다. 책상은 자유다. 책상은 자유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더 욕심부린다. 가장 넓은 책상, 가장 큰 서가, 제일 많은 언어를 담은 책상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 욕심은 신혼 때부터 있었다. 새빵살이 하면서 이여령은 밑강 괴짝 위에서 글을 썼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연재할 때는 이삿짐 트럭 위에서 글을 썼다. 그는 가장 큰 책상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뻤다. 그는 책상 위에 누워보았다. 머리 위로 아직도 넓은 공간이 남아있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책상을 너무 뿌듯해한다. 잠자는 침대보다 책상이 커야 한다. 책상에서 주로 뭘 하세요? 내 경우 책상은 서류를 정리하는 곳이다. 솔직히 내가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의 경우는 어떨까? 자목 궁금하다. 이 황당한 질문에 이여령은 허허 웃으며 대답한다. 내게 책상은 족상이야, 족상.
책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발을 올려놓는 상, 즉 족상이란다. 천하의 이어령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딴 생각만 한단다. 이런 위로가, 물론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는 책상에서 일을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그는 책상에서 엄한 짓만 한다.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 책상 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을 들춰보다가 갑자기 선물 받은 만년필이 생각나 책상 전부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기에 문구류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별로 필요가 없는데 문구점에 가면 이것저것 사다 쟁여놓는다. 갑자기 생각나 찾을 때 그 물건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진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하며 서재를 들렀던 이들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한참을 찾다 보면 책상 위에 멀쩡하게 놓여 있음을 발견한다. 매번 그런 식이다. 당장 쓸 물건도 아닌데 그토록 불안해한다. 지금도 그의 책상 위에는 그렇게 많은 필기구가 있지만 급해서 쓰려 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 제대로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 연필도 다 부러져 있다. 그래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오늘 또 장군 이어령은 잘 나오지도 않은 볼펜, 잉크가 말라버린 만년필, 심이 부러진 연필을 들고 3미터 책상 위에서 그의 부하들에게 호령을 한다. 그의 언어들은 잘 훈련된 군사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진군한다. 그래서 그는 책상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S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 것도 나오던데 문재인 대통령의 물건은 바둑판이네, 바둑판. 문재인에게 바둑이라는 취미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격과 참 잘 어울린다.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가 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물건은 바둑판이네. 바둑알이고 김정은에게는 만년필이고 수첩이고 이어령 교수에게는 책상이고 나한테는 뭐지? 남자로서 나한테는 어떤 물건이 있지? 왜 바로 생각이 안 나지 나는? 바로 생각이 안 나네, 내 물건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뭔가에 꽂혀있는 물건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 뭔가에 꽂혀가지고 막 10년, 20년씩 계속 그렇게 몰두하는 뭔가의 물건이 없어, 나는. 최근에는 뭐 이 액션캠이 좀 마음에 들어. 이 액션캠을 좀 마음에 들어 하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씩 찍어 올리는 걸 재밌어 하니까. 그렇다고 이런 액션캠을 막 사 모으거나 뭐 그렇게 꽂힌 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마음에 들어 하지. 거기서 자동차라는 게 지금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쪽에 평탄화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해놔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인데, 뭐 그렇다고 차를 막 사 모으거나 뭐 거기에 막 돈을 계속 쓰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로드 자전거도 좋아하긴 하지. 그럼 자전거 정비하는 것도 꽤 많이 익혀서 이제 스스로 정비도 다 하니까. 인라인도 그렇고. 그렇다고 막 거기에 막 몰입돼가지고 막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하지는 않아 나는. 딱히 딱 내 물건이다 라고 할 만한 게 나는 없는 것 같아. 김정은 하면 만년필 하듯이 떠오르는 뭔가가 없어 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니지. 그런 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오늘 뭐 참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들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몇 페이지를 좀 읽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책 읽고 하는 이런 기억들이 내 중년의 시간 속에 어느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게 될 거니까. 아이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했더니 뭐 배가 고프네. 밥을 사 먹고 그러고 들어가자.